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도시계획 기사시험 강의하고 있는 김윤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도시계획 기사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1번 되겠습니다. 자, 51번. 일반 마케팅과 비교하여 도시 마케팅이 갖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도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도시를 선전하고 도시를 판매하는 거죠. 도시의 어떤 물건을 판다는 것보다는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걸 홍보를 해서 그 지역으로 어떤 기업의 본사라든가 아니면 공장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의 핵심 주체는 도시정부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윤극대화가 아니고 도시,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이제 유치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윤극대화는 아니다. 2번은 잘못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도시 내 특정 도시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도시는 어떤 특정 랜드마크 상품들을 예를 들면 이제 뭐 프랑스의 뭐 에펠탑이라든가 개선문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상품화하는 거죠. 상품화해서 홍보하는 이런 그 주제로 삼는 겁니다. 그러나 상품 자체가 지리적으로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생산, 판매, 소비하는 경제 주체들을 끌고 오는, 관광으로 끌고 오는 뭐 이런 형태들을 도시 마케팅의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나번 이윤극대화는 아니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52번. 1920년에 위성도시안을 제안한 사람이 아닌 것은? 위성도시를 얘기하지 않은 사람은 답은 기버트, 프레드릭 기버트가 위성도시안을 얘기하지 않은 학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도시 설계, 어반 타운 디자인이라고 하는 도시 설계 책을 발간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위성도시를 얘기하지 않은 사람은 기버트. 53번. 도시개발의 사업성 분석을 위한 사업성 평가 지표 중에 순현재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FNPV에 대해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되는 할인된 전체 수입을 할인된 전체 비용으로 나눈 것, 그죠? 수입을 비용으로 나눈 것, 이것이 1 이상일 때 경제성이 있다. 이건 PI라고 그러죠. PI. 다른 말로는 이제 BC 분석. 그럴 때 이제 쓰는 얘기고, 나버는 프로젝트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같게 만드는 것은 IRR이죠.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구하는 것이 이제 나번 IRR이죠. 그래서 재무적인 거는 이제 FIRR이라고 표시를 하죠. 수년제 가치가 1보다 클 때 프로젝트의 사업성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1보다 작을 때 그 프로젝트의 사업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거는 이제 PI고, 여기서 말하는 FNPV는 0보다 커야죠. 0보다 수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 라번이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 수입에서 전체 수익을 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값이 0이면 본전이고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커야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한다, 이거죠. 그래서 라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4번.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인 지분조달 방안이라고 하면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는 형태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리금이나 이자의 상환 부담이 크죠. 큰가요? 그런 게 없죠. 그렇죠. 원리금이 왜냐하면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기 때문에 이자라든가 원리금을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 공개 매매, 유통시장이 발전합니다. 그렇죠. 소규모 회사들은 주식을 발행을 해도 누가 사지를 않기 때문에 유통시설이 발달이 안 됩니다.
자본시장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자본시장이 크냐 아느냐, 그 다음에 여건이 좋으냐 아느냐 해서 중소도시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는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조달 규모의 중도로 소유자 지분이 크게 확대된다? 확대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즉 투자자가 많아지면 A라는 사람이 혼자 갖고 있다가 투자자가 B가 생기면 반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축소된다라는 것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 55번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사회적인 입장에서 분석해서 수익률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투자사업이나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걸 뭐라 그러냐. 공공적인 사업,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공공사업에 대한 것은 경제성 분석이죠. 공공사업이 하는 건 경제성 분석. 민간이 하는 것은 재무 분석. 민간이 하는 경제성 분석을 재무 분석이라고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죠. 라번. 자, 56번. 단일 또는 소수의 프로젝트를 신디케이트하는, 신디케이트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조인트해서 협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합작을 한다 그런 얘기죠. 신디케이트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사업에 자본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파트너십의 형태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다음 중 어떤 형태의 파트너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의무와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부담하는 일반 파트너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무한으로 책임 안 진다 그거죠. 주로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 업무 및 관련 사업을 위해서 구성되는 전문직 동업 형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온 게 파트너십이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일반 파트너십, 무한 파트너십, 유한 파트너십, 유한 책임 파트너십. 그렇죠? 자,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동업의 어떤 형태인데, 일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무한이죠. 대부분 무한. 플러스 무한. 일반 파트너십이라고 하면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무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당연히 이제 무한적인 어떤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한 파트너십인데, 유한 파트너십이라고 하면 무한 파트너십을 짓는 사람이 한 명이 있고 나머지가 유한적인 파트너십을 하는 형태고, 이거는 아예 없이 전부 유한, 그러니까 책임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책임지기로 한 부분만 책임지는, 그러니까 비용이, 만약에 어떤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만큼만 손해를 보면 되는 형태고, 이건 한 사람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유한적인 책임 부분만 하는 거고, 일반 파트너십이나 무한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 동업하는 사람들이 모두 책임을 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한 책임 분담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는 라번, 유한 책임 파트너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한 책임 파트너십, 라번이 맞는 설명,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7번 압축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 이용은 고밀 개발을 추구한다. 압축 도시 개발은 직주 근접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직주 근접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다. 압축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단일 용도의 토지 이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단일 용도로 토지 이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 거죠. 이거 단일 용도가 틀린 말이다. 압축 도시는 보통 복합 개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번, 단일 용도가 아니라 복합 용도로 토지용이 구성되어 있다. 58번 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의해서 오스만이 추진한 것으로 근대적 도시 개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파리 개조계, 오스만은 파리를 개조한 대표적인 시장이었죠. 자, 59번. 용도 지역제와 획지분할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종래 착지 개발 방식이 이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공적 입장에서 요구되는 환경, 공적 입장에서는 이제 환경의 질을 요구하고 있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요구를 해서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업 방식이 뭐냐? 이제 PUD 방식이 되겠습니다. PUD 방식. PUD 방식이 대표적인. 60번. 재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재개발 시행 방식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크게 전면 재개발, 그죠? 전면 재개발이고, 그 다음에 수복 재개발, 부분적인 재개발, 그 다음에 보존 재개발, 이 세 가지가 재개발의 유형이 되겠죠. 단지 재개발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추가된 개량 재개발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1번. 로렌츠 커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로렌츠 곡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로렌츠 커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곡선이 이게 로렌츠 커브죠. 이 곡선. 원래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재산이, 소득이 분배가 균등하다면 이와 같이 45도 선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포를 이제 실제로 구해보면 이와 같이 불균형 형태가 되는데, 이 면적만큼이 불균형을 나타내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렌츠 커브는 소득의 불균형을 나타낸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역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죠. 62번. 다음 중 피콕이 제시한 지역 혁신 체계의 상부 구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지역 혁신 체계의 상부 구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지역의 문화가 필요한 거고, 지역의 조직과 제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규범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연구소와 금융계는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상부 조직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63번. 폰 튜넨이 주장한 농업 입지 이론에서 토지형 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이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폰 튜넨은 고립국 이론이라고 해서 동심원 이론에 어떤 고립된 지역에 중심이 있고, 어떤 고립된 지역에 농업 생산성이 모두가 같은 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면, 이러한 나라 고립국의 토지형은 중심부로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이게 결국 이제 수성비죠, 수성비. 수성비에 의해서 이 동심원 형태로 짓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중심부로 접근도가 짓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결국에 가격을 토지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은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역이 토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거기 때문에 토지 효용성이 높다, 이렇게 판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번. 지역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 또는 입지적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에 대한 기술의 개발에 따라서 상대적인 비교 방법이 발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건 아니죠. 지역 문제들 기술 발달의 원인은 아니죠.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성, 그 다음에 자연적인 어떤 환계, 입지 여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한 산업 구조, 경제적인 영향, 발전 의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겠죠. 자, 65번.
합리적인 계획 모형을 비판하는 데서 출발해서 계획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관점에서 분석되하며 특정 이념에만 기능하는 대신 역사적 관계와 정치사회 경제적 맥락을 전반적으로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한 지역계획 모형이 무엇이냐, 그죠? 이게 저도 처음 듣는 형태인데, 예, 라본 정치 경제 계획 모형이 되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65번의 답은 라본이 되겠습니다. 66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중심지의 계층을 형성하는 포섭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포섭 원리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시장, 그 다음에 교통, 행정. 시장 K 3이라 그랬고, 교통은 K가 4라 그랬죠. 그 다음에 행정은 K가 7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 임계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심지에서 말하는 이 끝, 영향력이 미치는 영향력의 어떤 한계점, 뭐 이런 걸 이제 임계라고 하죠. 임계. 한계가 되는 지점을 우리는 임계라고 합니다. 하여튼 66의 답은 임계 원리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67번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수도권 정비권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과밀 억제권역, 개발 유도권역, 자연 보전권역, 성장 관리권역. 자, 수도권이 있으면 서울과 인천 지역, 대원의 지역이 뭐냐면 과밀 억제권역이죠. 과밀 억제권역.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의 위측과 아래측, 성장 관리권역. 여기서 이렇게 이주해 오는 것을 이제 적절하게 수용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동측은 자연 보전권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빠지는 건 개발유도. 옛날에 개발유도권은 옛날 수도권역이었죠. 그렇지. 있었던 내용인데 그게 없어지면서 이와 같이 권역 구분이 이제 바뀌었던 내용이죠. 68번 국토의 다핵화를 위하여 대전 및 광주 등 제1차 성장 거점과 청주, 춘천, 전주 등 제2차 성장 거점을 제시하고 전국을 28개 생활권으로 나누어 생활권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5개 대도시 생활권, 17개 지방도시 생활권, 6개 농촌도시 생활권으로 구분하였던 계획은 1차, 2차, 3차, 4차 중에 어떤 것이냐? 이 생활권은 제2차, 제2차 생활권이죠. 제1차는 경부축이죠. 그죠? 경부축. 쭉 하면서 기반 조성입니다. 기반 조성. 잘 살 수 있는 기반 조성. 2차는 이 기반 조성에 성공을 하자 이거를 확산하기 위해서 취했던 28개 생활권. 이걸 확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사실상.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28개 생활권이 나중엔 4대강권으로 바뀌죠. 4대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그 경제 사정이 상당히 발전하면서 이제 통일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통일을 얘기하고 분배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그 다음에 이제 4차에 들어서면서 통일에서 더 나가서 아예 동북아에 대한 개념을 확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파이 형태, 서해축, 동해축, 남해축 이렇게 역파이 형태로 가고 이거를 이제 유럽까지 연결하자. 그래서 TCR, TSR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권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69번
도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설명하는 주거지 상세 모형에서 상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제 보통 CBD죠. CBD와의 거리인데 여기서 여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집값이 싼 거죠. 집값이 싼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대신에 교통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결국엔 교통비하고 주거비하고 상쇄되는 그런 개념이다. 집값이 싼 집에 교통비는 많이 들고 도심으로 들어오면 집값은 비싸지만 교통비는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비용과 교통비용이 상쇄되는 모형이다. 70번은 이제 LQ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전국의 인구는 5천만 명, 전국 섬유산업의 종사자는 100만 명이고 A도시의 인구는 200만 명, A도시 섬유 종사자가 5만 명일 때 LQ를 구하라 하죠. LQ는 어떻게 됩니까? LQ A도시의 인구가 200만, A도시의 섬유산업의 5만, 그 다음에 전국의 인구가 5천만, 그 다음에 전교 섬유산업이 100만. 그러니까 위아래 단위만 같으면 돼요. 단위만. 섬유산업, 시도시, 도시 인구, 섬유산업, 전국 인구. 요것만 이제 통일시켜주면은 LQ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만 하면 이게 0.0인가요? 0.2. 0.025가 되고요. 밑에를 구하면 0.02 이렇게 구해지네요. 0.02. 그래서 요걸 다시 계산하면 1.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답은 1.25. LQ 지수는 1.25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